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추미애 대세론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회의장엔 정막이 흘렀다. 투표를 한 사람들도 놀라고 당선자도 낙선자도 표정 관리가 어려워 보였다. 오늘 회의장 분위기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에 참석했습니다. 방한 중인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을 한 건데요. 공개 행보 재개 시점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의료계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5개월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검찰 인사 이후 야권에서 김 여사 방탄이라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향후 공개 일정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인사시기 관련 이견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과도한 명심 경쟁이 불러온 역풍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축하와 우려를 동시에 전했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과 소속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직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만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라 임차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은 큰 틀에서 1심과 같았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 다만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맞고 따라서 의대생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의대가 2,000명이 당장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받을 권리보다 중요한 건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라며 인용 대신 기각을 선택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곳에 의사들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간 법원은 의대 교수와 학생은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 결정 전까지 증원 결정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정 직후 재항고 의사를 밝힌 의료계는 대법원이 이번 달 안에 사건을 확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의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죠. 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면서도 그간 정부의 연구와 조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대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 부실 자료 논란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겁니다. 별도 참고 자료 2건도 함께 냈습니다.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회의록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 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 모음만 냈고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빠졌습니다. 나머지 회의체는 이제 그에 이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속기록은 그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을 할 것이고요. 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대신 정부 측에 유리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문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의 성명 보도 자료는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연구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작 해당 연구 당사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보다 적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10,000명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1,000명씩 한 10년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논란에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증원 규모가 과하다면 향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2심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학들도 잠시 멈췄던 학칙 개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기각 소식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말 대학들은 정원을 1,500명 정도 늘린 의대 모집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잠시 멈췄던 심의가 재개되면 이달 말 모집 요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름 안에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 학칙 개정이 부결된 일부 대학들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가고시 응시 불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판결이 또 그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협의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가 한 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료계는 아쉬움 속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긴급 회의를 진행했고 의사협회는 내일 기존에 주장했던 원점 재검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문제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뒤 대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법률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협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이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직서까지 내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던 의대 교수들은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교수도 전공의도 의대생도 돌아오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며 회의를 통해 대응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YTN과의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계속돼 조만간 대형병원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이번 주말 의대별로 회의를 연 뒤 다음 주 목요일 전국총회를 열고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강경 대응은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정 다툼의 결과와 별개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면 의정 갈등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 질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강대강 대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환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대치를 멈추고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즉각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역시 복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준비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뒤 비공개 행보를 이어오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캄보디아와의 정상외교 무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달 만에 공개 행보인데 아직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으로 10년 만에 방한한 훈만의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난 1997년 재수교 뒤 27년간 확대된 양국의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만해 총리는 이에 화답해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던 아이를 찾고 수술을 지원한 일을 주요한 교류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 등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과 문서 서명식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오찬은 총리 내외를 맞아 김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달, 153일 만에 공개 일정에 나온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이나 지난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총선 뒤부터 조금씩 행보를 넓히며 공개 시점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정상 오찬에 나온 만큼 앞으로는 순방이나 각종 행사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5달 비공개 행보의 원인이 됐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 단계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김 여사 검찰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둔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도 시기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출근길에 오른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할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신윤 검사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지난 23년간 열심히 검사 생활을 해왔다며 정치권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며 이 총장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시기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점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후속 인사를 최대한 서둘러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법무부는 고위급 인사 다음 날 중간 간부 공모글을 올리며 속도감 있게 후속 인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중간 간부가 임명될 전망인데 이 인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성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전보된 검사장들에게 초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검사장들과의 점심자리에서 축하만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어려울수록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검사장은 지역의 민생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호민관 역할을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특검 불가피론의 명분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대부분 교체된 인사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굳이 이 시점에 물갈이 인사를 해야 했느냐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얏나무 에서는 갓근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으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예. 점이 좀 아쉽고요. 민주당은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요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 지휘 라인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영부인을 수사하는 일인데 지휘부의 결심이 없이 일선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사의 차질이 빚어지죠. 정부가 임기 5개월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고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한 정쟁용 특검만큼은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곧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우 의원은 민심을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도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6선 추미애 당선인이 우세할 거란 대세론을 뒤엎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로 선출된 주인공은 5선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았지만 우 의원이 원내 일당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서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고 김근태 의원의 측근, 이른바 GT계로 분류됩니다. GT계가 주축이 된 민주평화국민연대와 86 운동권 출신들의 더 좋은 미래에서 활동했고 기업 원청, 하청 문제를 다루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 등을 역임해 원내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단순한 사회자 역할을 넘어 민심을 반영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21대와는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 의원의 당선을 당심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습니다.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기 을지로 위원장 출신이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다선 연장자 우선이라는 국회의장 선출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던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그 결과도 대이변이라 불릴 만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경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다수 당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불거졌던 이른바 명심 교통정리설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준혁 기자입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선거였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의 승리가 발표되자 객석에서도 논란 반응이 터져나올 정도로 의원들 사이에선 이변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추 당선인 지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당원들 사이에선 매달 내는 당비를 깎았다는 등 반발이 쏟아졌고 투표에 책임을 묻겠다며 후보 선출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아직 멀었다며 사과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추 당선인에게로 무게추가 지나치게 쏠리면서 오히려 우 의원의 막판 호소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의 단일화, 정성호 의원 사퇴 배경에 명심이 작용했다는 교통정리설까지 나오며 역풍이 불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게 두 분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버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다만 경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는 시선은 대체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우 의원 역시 친명계로 꼽히는 데다 선거 기간 내내 탈중립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표심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도 한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선거 과정에서의 명심 경쟁을 지적하며 축하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명심파리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극성보다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다만 추 당선인보다 비교적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그나마 여야 협치에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은 지지해준 국민의 열망과 당원의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우원식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열망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 극복과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어느 자리에서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저녁 김 씨의 자택과 소속사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김 씨의 정확한 행적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 씨가 사고가 나기 전 술을 마신 게 맞는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한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은 아직 인정된 혐의는 하나도 없지 않으냐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 없는 응원을 보내는 팬들과 대중 사이 온도차가 커서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소속사가 주최하는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무대에 올랐는데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창원과 김천에서의 순회 공연도 잡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3일부터는 해외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들과의 오케스트라 공연도 계획돼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소속사는 모든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팬들과의 약속인 만큼 공연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정된 혐의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 공연 주최 측인 KBS는 공연 주관사에 대체 출연자 섭외를 요청했고 기존 계획대로 공연할 경우 주최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팬카페에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이해가 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며 김 씨를 옹호했고 음원 사이트 스트리밍과 인기 차트 투표를 인증하는 글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분별한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질된 코어 팬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연을 확장을 못 시키고 일반 대중한테 부정적인 브랜드 가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티스트도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과 팬들의 온도 차이가 뚜렷한 상황. 김 씨의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드럼통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수면제를 먹여 희생자를 납치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태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한국 경찰 당국을 인용해 피의자들이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다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살해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지만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피의자는 방콕의 유흥가인 RCA 지역의 한 업소에서 A씨와 친분을 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집을 임대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는 내릴 것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는 반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내수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6% 성장률은 앞서 OECD가 내놓은 예측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KDI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은 2.6%를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했는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부진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KDI는 고금리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하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만큼
금리를 낮추면 내수 부진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 정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 한국의 그 결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방안에 반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재정 적자폭은 재정 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어의추라는 이제 신조어도 나올 만큼 추 당선인의 압승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이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최초에는 네. 어의추가 맞겠다 이런 네. 생각도 했었는데 점점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식사를 하면서 사퇴를 하고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만 했습니다. 사퇴했죠.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추미애 후보가 예. 국회의장 후보죠. 예.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네, 뭐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봐서. 네, 뭐 그동안.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겁니다. 하셨다. 생각을 네. 했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 명심에 따라서 네. 무투표 사실은 찬반이지만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우상호 의원 등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예. 이재명 일극 체제 그리고 이 이후에는 4개월 뒤에 대표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추미애 의장을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해서 정말 그렇게 만들었다면 예. 본인이 대표를 연임하는 데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친명 핵심들 뭐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핵심입니다. 예. 이분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혼란을 겪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흔적이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9표 차 정도, 10표 차 정도로 신승했다고 하는데 한 자릿수 정도라고 이제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죠. 네.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을 예. 저는 그래도 예측을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 싶습니다. 달 5일에 이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표결 처리가 되지만 어쨌든 이제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되고 있고 생각은 그렇게 예, 우원식 의원이 될 걸로 생각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도 놀랬고요. 사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추미애 대세론이 바뀔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요새 더불어 추대당 이런 분위기가 너무 굳어져가지고 네. 이변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저도 그래서 점심 때 딱 발표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원식 의원 쪽에 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왜 추미애 당선이 떨어졌고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왜 당선됐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봤는데 네.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 당선인에게로 무게추가 너무 실려 있었고 또 오히려 우 의원의 오늘 막판 호소가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는 비공개였기 때문에 중간에 앞뒤는만 공개했지 투표 과정 그 중간에서는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뭐, 보셨나요? 통상 의원들은 네. 사실은 같은 의원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척하는 헐리우드 액션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놀란 척. 예. 예. 뭐 내부적으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지금 뭐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상보다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추미애 후보가 예. 탈락을 했기 때문에 김근태계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 것 같고, 우원식 후보에 대해서. 예. 그리고 친문 등에서 거부감이 이제 상당히 강한 것이, 지난번 물론 그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추미애 당선인 말씀하신 거죠. 추미애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당히 각을 세워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추미애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이라기보다도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교체해서 나가면서 내가 옳았는데 나를 왜 잘랐느냐.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반격을 강한 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친문계 쪽에서 이 등을 돌린 것이 저는 결정적인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정성호 의원이나 조성근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제 명심 교통정리로 해서 추미애 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네. 정말로 되면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그러면 이 정당이 공영 정당이 되고 바로 당 대표까지 하면 예. 그러면 이 당이 이재명 예. 사당이구나. 너무 그런 비판을- 교통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거부감이 있어서 네. 스스로 자정작용이라든가 자율적인 그런 표심으로 이렇게 예. 됐다고 보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민주당한테서 큰 어떤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윤석열 의원이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민주당이 벌써 차기 대선을 보고 저렇게 한다. 꿈보다 계산됐다. 해몽이 더 좋은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저런 당내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당의 개혁에 어떤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현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추당선인 보면은 별명이 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돌진한다고 해서 이제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럭비공이라는 이제 별명도 있는데, 이런 좀 그 남다른 정치 스타일이 이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해석들도 있고요. 네,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 당선인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2009년도에 네. 추미애 의원이 당시에 환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추미애 당시 의원이 이제 환노위 사무실 회의장 문 걸어지 않고 네. 타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예. 통과를 시킨 적이 있어요. 예. 이 환노위 사태라고 그러는데 아하. 이때를 떠올리는 그 당내 의원들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상임위원장 했을 때도 그랬는데 그쵸. 국회의장이 되면 또 어떻게 결국은 될지 돌출 모른다. 행동 가능성 아하. 그리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민치 의장이라고 하지만 자기 소신 정치를 통해서 소위 컨트롤을 벗어나는 네.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왜 추미애가 안 됐냐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가 앞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늘 뭐 신승을 했지만 네. 신승을 할 정도로 초반의 분위기는 추미애 추대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당이 더불어 추대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정도로 지금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제 소위 그 명심햄으로 흘러가는데, 국회의장마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뭐 본인은 부정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마치 여기 실려 있는 것처럼 후보 단일화 교통 정리를 딱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여기에 대한 반감이 역효과를 낳았다. 예.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그럼 이제 왜 그러면은 우원식 의원을 뽑았느냐? 네. 여기도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추미애 당선인과 차별화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원도 민치 의장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국회의장을 사회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과 사실은 차별화를 없앴고, 두 번째는 이
진정성의 극대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밑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당선인들이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를 지지자들이나 예. 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뭐 추미애 후보를 뽑아라, 뭐 이런 문자들을 받는데 유독 우원식 이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냥 당직자나 지지자가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예. 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가맹점주라든지 노조 뭐 관계자들 이런 예. 분들이 나 어디 땡땡땡 가맹주 누굽니다.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과거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분이 국회의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자가 수십 통씩 쏟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오늘 그 회의장에서 막판에 소위 우원식이라면 뭔가 결과를 끌어내면서도 컨트롤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은 적으면서도 안정성이 있는.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국회의 어떤 민치 의장으로서 그렇군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대역전에 발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어쨌든 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에 지금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에요. 격분한 일부 당원들이 투표 명단을 공개하라. 그 항의성 글들 쏟아졌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상처받은 당원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렇게 쓰기도 해서 말이죠.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4년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의 공룡 정당으로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국민적 심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이 끌고 가는 형태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번째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한다고 추미애 국회의장을 만들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개딸국회라는 그런 국민적 비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이 당에는 필요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와 지도부를 대신해서 예. 우리 강성 지지층 소위 다독이기. 말해서 개딸 예. 이런 지지층들을 다독이는 네.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에 와서 명단 공개하고 또 뭐 지금 각각 SNS라든가 문자로 지금 공격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 야 우리 강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정당으로서 네. 더 활발하게 나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것도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달래기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반면에 또 이제 22대 국회에서 비명계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까라는 뭐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만 우려의 전망 뭐 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선 결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명계가 귀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은 뭐 이제 살짝 브레이크 정도 밟은 정도지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 도전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의장론에 힘을 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소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뭐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이제 반란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직 계열화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우원식의 장점과 맞물리면서 이변이 일어난 거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토는 아니었다고 보고 아직 뭐 친명 그 지도 체제가 검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22대 국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명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구심점을 만들 거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주장이다. 오히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이제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기동의 여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사실은 당대표 사실 이제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왜 우리 말을 안 듣고 국회의장 니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냐 이런 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더 강건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의 그립을 잡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기동의 여지가 생긴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지금 당장 무슨 뭐 개파 간의 뭐 커다란 뭐 차이나 갈등으로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좀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 그 네. 초선 의원들이라든가 뭐 그런 새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 투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 대해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0명이나 20명 정도는. 그래서 의장이라면 중재력, 협상력, 정치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 누가 이미지상의 그런 네. 것에 가까이 갔을까?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추미애 후보는 네. 그 준비해온 원고를 그냥 읽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절실한 우원식 후보는 절절하게 호소도 하고 적극적으로 예. 뭐 하고 어떤 대면 대 대면으로 눈 대 눈 맞춰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봤을 때 예. 그래서 국회의장은 그래도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정부를 같이 한번 윤 대통령이 한번 맞붙겠다는 그런 전의가 상당히 불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당일에 이제 정견 발표도 변수가 됐을 수 네.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예상을 깨고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우원식 의원의 첫 일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늘 얘기했습니다만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도 없고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재명 대표의 말부터 일단 보면은 우 의원의 당선을 당심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마음으로 지지한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뭐 공식적인 표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추미애를 밀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당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당은 대혼란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이 공천에 책임을 지고 지금 당선시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답변이 없었을 거다. 그렇죠.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이죠. 예. 근데 이게 오늘 그 결과가 이 대표 연임론이 지금 요즘 계속 나와서 말이죠. 네. 여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오히려 연임론이 강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와서 이게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이 됐고 물론 뭐 이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명심 교통 정리가 없었다. 이것은 저는 이보 후퇴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명심이 아니면 없었다도 있을 수 있고 명심이 작용하지 않았다도 될 수도 있고. 저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없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 1국 체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고 이번 공천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비명. 그리고 비명 행사라는 말도 있었고 공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해서 우원식 후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앞으로 4개월 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4개월 뒤에 있을 걸 벌써 뭐 얘기를 하냐 그러시면 다음은 이제 깊이 대표가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4개월 뒤에 다음은 얘기는. 당연히 대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개원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때는 상당히 여야가 삿바싸움하고 상임위하고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제 개원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민주당의 관심은 물론 여당과의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겠지만 당내에서는 당 대표가 연임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상당히 강론을박이 있을 것인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리고 커졌다고 그건 계획적이었다. 뭐 저는 전략적이었다고 계획적이 아니고 예, 전략적이었다. 전략적이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당선인들이 거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뭐 더혁신이라든지 네. 그 소위 친명 그룹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추미애 후보 지지 쪽으로 이미 돌아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지금 소위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후보의 개인 경쟁력 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추미애 후보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소위 친명 일색화 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선인들이 역시나 호소합의가 아니구나.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 내부의 그 소위 건강성이 살아 있구나. 좀 이런 점은 물론 뭐 강성 당원들은 비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소신을 지키고 또 전략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그 유연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요. 반면에 우원식이라고 하는 이 온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협상부터 빵부터 총까지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소위 그 여론 환경, 사실 민주당이 특검을 하든 뭐 아니면은 법을 통과시키든 거부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여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여론을 끌어오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의 여지 폭이 넓어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연임 선언을 할 경우에 네. 지금 소위 말해서 강성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안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론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힘이 실릴 것이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오늘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일이 이번 주 월화수였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월화수 기간 동안에 된 건데 지지한다는 응답이 28%를 이제 기록을 했고 이게 2주 전보다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온 거고요. 한 달째 근데 20%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뭐 여론조사가 일희일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꾸준하게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지속되고 있고 물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네. 총선에 대참패한 정당으로서 쇄신 작업이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여론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어떤 동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네. 현상이 나오고 예. 저는 이게 한 6, 7, 8, 9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이제 삿바 싸움을 하고 네. 그리고 180석 이상이 192석이 된 야권과 예. 여당이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뭐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앞으로 격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 있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지. 그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출렁거릴 변수가 없고 아직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여론은 기존의 그런 스탠스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난 9일 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사과도 분명히 있었고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좀처럼 박스콜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좀 반등의 해법은 없을까요? 일단 좀 뭐 레임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미 총선을 통해서 네.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렸다. 다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는 하는데 예. 그 시도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민생, 그다음에 대화, 협치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눈에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대화도 없고 대화는 있는데 듣고 자기 맘대로 해요. 아니, 이제까지 쭉 사과해 왔다 그러는데 사과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검찰 인사하는 거 보면서 누가 이거를 갖다가 변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지금의 친윤 비대위 들어서는 거 보고 누가 변화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준현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답답함을 느꼈던 국민들이 과연 레임덕에서 벗어날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대의 지지율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한두 달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급격하게 레임덕이 대드덕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저는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저는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이제 결정할 테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도 이제 진척 상황이 있을 테고, 검찰 수사 라인 교체 이슈 앞으로 이제 또 후속 인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뭐 지지율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레임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레임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절차적 민주에 따라서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지지율이 안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것을 번복하고 나 다시 특검 받을게. 이러면 이런 것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지지율에 그런 순간이 오는 비하면 안 된다. 순간 저는 레임덕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2년 지나고 이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깜깜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는 발표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뭐 보면은 저는 앞으로 카드가 인적 쇄신 카드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리를 빨리 지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쇄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2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그리고 국정의 난맥상을 보였던 장관들 많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만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왜 총리를 빨리 지명을 못하는지 그래서 총리 지명하고 그리고 그동안 오래 있던 장관 거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통해서 국정을 일신하면서 그렇다고 이것이 야당한테 뭐 오늘 김부겸 전 총리는 뭐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이러면 뭐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내각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와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국정 쇄신을 끌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제1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큼직한 이제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총리와 이제 내각 인선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자, 이런 가운데 오늘요 김건희 여사가 한국 캄보디아 정상 오찬에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면 말이죠. 지난 12월에 이제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153일 만에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공식 행보였는데 이른바 잠행을 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뭐 이창수가 나타나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난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오늘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창수 서울지검장, 결국은 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선을 그은 거 아니냐. 결국은 사과했고 본인은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법적 처벌 받을 일 없다. 이제 그러니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뭐 편하게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최소한의 행동마저도 못한다면 뭐 내가 지금 대통령 아니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결국은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지금 뭐 검찰 인사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 재개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네. 일련의 그 과정들, 그러니까 바뀌겠다, 듣겠다, 그리고 다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상화된 국정 운영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네. 결국은 소위 말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거친 것뿐 아니냐.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바로 저 화면은 이제 그 동영상은 아니고 그 자료 화면이고요. 네. 오늘 공개한 거는 이제 사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제공한 사진들이었고요. 언론에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정제된 사진들을 공개했고 동영상은 없었습니다.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워낙 언론에서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에 뭐 그 전액이 불거져서 뭐 국민의힘에 일대 타격이 가할 수도 있고 여당에 네. 그래서 관심이 많고 뭐 이슈를 글로 다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선의적으로 보는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이것이 뭐 명품백 가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 중이고 예. 수사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 뭐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똑같은 발언에서 뭐 해석을 해본다면 영분의 역할로서는 뭐 그리고 지금 외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네, 자리니까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물론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그 일정에도 참석은 했다. 네네.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은 공개를 했거든요. 사진이라도. 지난번에 뭐 사과 표현을 대통령께서 했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최초의 그 모습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뭐 그런 뭐 표현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갔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뭐 현장에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동영상으로도 앞으로는 네.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기자들의 집중된 질문은 단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 방향이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도 출근길 때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사건 차질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그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 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창수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자신을 친윤 검사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한 거고 네.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4년 전에 소위 대통령에 의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 인사가 이뤄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성 회친다, 뭐 신물총장 만드느냐
정말 온 검사들이 다 내부 통신망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선택적 침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검찰 인사가 서울지검장 교체나 차장검사 교체가 사실은 2월 달에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했었잖아요. 1월 초부터 연초에 이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 김 여사 소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고 네. 이거에 대해서 2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거다. 경질될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경질설이 나도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 전에 못하고 어떻게 총선 전에 할 수 있겠냐. 영향을 네. 미치니까. 그래서 네. 총선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용산의 시그널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명확해요. 김 여사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사하되 소환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명백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4년 전에 검찰들의 그런 그 결기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뭐 소위 그 공무원 스타일의 그런 정답을 가지고 예. 과연 제대로 된 수사에 대해 결기를 갖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예. 과연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이 수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럼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줘라. 그러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수 있겠냐? 이거를 지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직접 소환을 한다거나 뭐 제3의 장소 아니면 뭐 서면 조사. 검찰이나 뭐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것이 사법부 영역인데 검찰은 좀 이제 다릅니다. 행정부 네. 소속이고 그리고 기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각도가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소환 조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환 조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사는 서면 조사도 있고 소환 조사도 있고 방문 조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예. 포털 안에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수사의 주체가 기소의 주체가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도 조직이 있고 네. 수사관이 있고 수사관들이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비공개 소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면조사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피의자라고 하는 분, 제보자를 하는 분들 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소위 이것을 받았다는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것은 수사의 주체가 판단하는 것이지 예. 정치의 사법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라든가 민주당을 주장하는 것이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예.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늘 것은 이창수 서울지검장도 그 경중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신 말씀과 조금 일맥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똑같죠. 네. 수사를 해보고 뭐 이 지검장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밑에 네. 담당 검사들이 수사해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좀 맡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맡겨두면 좋은데 그 수사 담당자들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 소환 조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경질된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당해버렸고요. 비수사 부서로. 그다음에 차장검사들 날아가고 이제 좀 있으면 부장검사까지 지금 뭐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바뀐 신임 중앙지검장, 신임 차장, 신임 부장들이 과연 소환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소환조사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들이 이제까지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사실상 종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명품백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던 또는 검찰이 그동안 얘기했던 성역 없는 수사라고 하는 게 네. 자신들은 거기서 또 배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정치권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말씀 짧게 나누겠는데요. 검찰 지휘부 물갈이 인사를 놓고요. 정치권의 후폭풍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단행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고 친정 체제를 구축해서 김건희 여사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저는 인사 났을 때의 내용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내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좀 결과를 지켜보고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얏나무에서는 갓근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으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두고 여든 야든 그리고 이제 보수 신문이든 아니면 뭐 진보 신문이든 시점이 잘못됐다는 데는 약간 그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금 더 큰 이슈로 들어가는 게 이게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 불가피론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더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고 마치도록 하죠. 뭐 민주당은 끝까지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네. 뭐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하든 어떻게 하든 네. 특검을 분명히 다시 요구할 것이고 인사는 원래 2월인가 9월인가 이렇게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네. 총선 때문에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처음 인사를 하는 것이고 사전에 협의했다고 또 장관이 얘기했고 그런 것 자체도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뭐 특검 민주당이 뭐 앞으로 기존에 9개 특검 제의 요구를 한 것도 다 다시 특검으로 다시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으로 끝까지 하리라고 봅니다. 결과에 뭐 상관없이. 민정수석 다시 도입한 거나 검찰 인사를 한 거나 특검 거부권 한 거나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하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할 거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세트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결국 지금의 이 국면이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 아니냐. 그리고 이런 대응들이 결국은 다 한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오해에 이 앞뒤가 딱딱 맞아버리니까 여권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번 인사는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이상하고 내용적으로도 이상하고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적으로 보면 특검을 해서 야당이 주로 특검을 요구합니다. 여당보다도.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특검만 요구했습니다. 그럼 특검을 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공식적인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벗어나서 정말 메가톤급으로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이 있는가? 그렇게 듣고 싶고 정치 공세로 하지 말고 정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공수처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라는 공적인 그런 수사기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주 중에 나올 후속 인사들, 직접 이제 수사를 담당하여 부장 검사라든가 이제 차장 검사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경찰이 소속사와 자택 등에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뿐만이 아니라 블랙박스까지 사라진 상태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건물을 샅샅이 뒤집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의 압수수색은 끝났습니다. 어디 사무실 위주로 좀 보셨는지 과장님 어떤 증거물도 보고 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뺑소니 사고를 냈을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김 씨 차량에서 사라진 상황으로
경찰은 김 씨의 매니저가 없앴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아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새벽엔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옷을 입은 또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거짓 자수했기 때문인데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차량의 소유주인 걸 파악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씨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반쯤이 지난 시점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매니저를 만나 서로 옷을 바꿔 입은 뒤 김 씨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경기도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김 씨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공황 증세가 와 현장을 떠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접촉사고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김 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어떤 이유에서 뺑소니한 건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밥을 먹다 쓰러졌다는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경찰은 학생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 신도를 체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시각, 경찰차 한 대가 비를 뚫고 골목을 올라갑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저녁 8시쯤. 함께 있던 50대 여성 신도 B씨가 A양의 입에서 음식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고한 겁니다. 함께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방 안에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4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안에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A양이 함께 지내던 B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고 오히려 딱한 사정을 들은 B씨가 A양 가족에게 제안한 끝에 함께 지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월달에 일로 왔어요. 오랫동안 지인이니까 친구고 그러니까 내가 걔를 임시로 봐줄 테니까 네 몸만 우선 추려라. 교회 측은 A양의 몸에 남아있던 멍자국도 학대 흔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의 270배에 이르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서는 발암물질이자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HP와 DBP가 기준치의 270배 넘게 검출됐고 어린이용 시계에서도 DHP가 기준치 대비 5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 직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게 검출됐었는데요.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 생활용품의 경우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각종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5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함유량이 기준치의 30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관세청 조사에서도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문제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진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우선 물놀이 기구나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선 국내 인증 절차를 필수로 받도록 했습니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가습기 소독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종도 환경부 신고와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납이 포함됐을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나 하수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구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 피해나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해온 해외 직구 관련 사이트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24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물품이나 해외 리콜 정보 등을 안내하고 분쟁 관련 상담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해외 직구의 유의사항, 유해 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제품 차단에 필요한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오는 2026년까지 플랫폼 개선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엑스레이 검사나 통관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내일부터 날이 따뜻해지다가 이번 주말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 바로 식중독인데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식중독 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12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 100여 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등의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 유발 세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을 하고 덥고 습한 날씨일수록 번식이 쉬워 기온이 오르는 이맘때부터 식중독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에 식중독 발생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온 영향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따뜻해지는 봄철에 식중독 환자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중독 증상은 구토나 설사 등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몸 전체에 열이 날 수도 있고 심하면 신경마비, 근육경련이나 의식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체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를 사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변이나 발열이 심하고 2, 3일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항생제 등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위생인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고 또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칼과 도마 같은 주방용 조리기구는 채소와 육류, 어류용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봄과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네,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 법원에서 또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학들도 잠시 멈췄던 학칙 개정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기각 소식에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큰 고비를 넘었다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은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말 대학들은 정원을 1,500명 정도 늘린 의대 모집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잠시 멈췄던 심의가 재개되면 이달 말 모집 요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름 안에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 학칙 개정이 부결된 일부 대학들도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과 국가고시 응시 불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판결이 또 그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협의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가 한 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료계는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서 즉시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단체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정부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진다며 재항고 사건을 이달 안에 심리하고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무승부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 판단을 두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이 인정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줬을 뿐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현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질 거라며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만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전세 매물과 월세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앞으로도 더 오를 전망인데 아직은 매매가를 밀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7%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셋째 주 오름세로 돌아선 뒤 52주간 만 1년을 쉼없이 올라 5.19%가 뛰었습니다.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피해 빌라 대신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계약 갱신을 통해 살던 집에 눌러 앉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분의 1이나 줄어 전세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 상승 현상은 서울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인데 당분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우선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5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좀 줄었는데 내년엔 24만, 내후년엔 14만여 가구로 더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세값 상승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세 월세가 5대5 비중까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시장 쪽에서의 가격 상승은 전세값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세값 상승이 아직 매매가를 밀어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최근 1년 새 5% 정도 올랐지만 재작년 8월 이후 20%가 떨어진 상황이라 아직 과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입니다. 전세가 비율이 60%는 넘어서야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그 비율이 낮아서 갭 투자가 유입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서울 내에서도 구축이나 비역세권은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은 만큼 세입자들의 보다 꼼꼼한 매물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이틀 연속 동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6% 오른 2770.27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다소 줄이다 0.83% 오른 275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2770선을 넘어선 건 지난 3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1.18% 오른 872.31로 시작해 장중 상승폭을 줄이다 0.95% 오른 870.37로 장을 마쳤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지녔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고 한 범죄로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9일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하던 50대 피해자를 살해한 50대 A씨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당일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을 앞둔 A씨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해 저지른 보복 범죄라는 겁니다.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보복 살인죄는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B씨는 습격당할 당시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장 분량의 문서를 지녔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A씨 재판에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뒤 다음 날 재판이 예정된 법원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쓸 차량도 빌린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결론냈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강원 산간에 때 아닌 5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동해안 부근에서 만나서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25년 만에 가장 늦은 5월 대설이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원도 산간의 때늦은 5월 폭설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하지만 올해 내린 봄눈 기록은 더 이례적입니다. 지난 2021년 눈이 내린 시기는 5월 초, 눈의 양은 20c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내린 이번 눈의 양은 설악산에서 최고 40cm로 한겨울 폭설 수준입니다.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중청 대피소 인근 약 20cm, 소청 대피소 약 40cm 정도 눈이 쌓였습니다. 이러한 기상현상은 드문 현상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5월 19일에 눈이 내린 이후로 가장 늦은 시기에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향로봉에도 14.9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강원 북부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전국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입니다. 5월 중순에 내린 이번 강원 폭설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동해안 부근에서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부터 대기 상층에 매우 찬 공기가 남하오는 가운데 남쪽으로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포함한 저기압이 동반되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은 잦아들었지만 동해안에서는 강풍과 파도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5m에 달하는 돌풍과 함께 매우 높은 파도가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와 선박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지리산 일대에도 눈이 내렸다고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지리산 천왕봉과 벽소령 등 해발 1,500m가 넘는 곳에 눈이 내렸고 적설량은 2에서 3cm 정도입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새벽 기온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내린 비가 눈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5월 중순에 눈이 쌓인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부터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서 위험 지역임을 안내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충분한 대피 시간 확보와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포함한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차량이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근처로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통해 위험 지역임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인근 침수 우려 지역 지도를 알림 문자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에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의 입에서 민심이 원하면 등판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총선 책임론을 부각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은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라며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고요. 또 잠시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다시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당시 여당이 내세운 2조 심판론이 패인이란 지적엔 결과론적 해석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물론 한동훈 등판설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인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연일 한동훈 저격 발언을 쏟아내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을 말아먹은 인물에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가 곧바로 당권 도전에 나서는 건 비상식적이란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은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황우여 비대위가 총 출동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윤상현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한 연속 세미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본인 판단이란 원론적인 견해를 내비쳤지만 각각 당심과 보수의 가치를 언급하는 등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출마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원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닐까. 정치하는 건 자유의지에 의한 거죠. 그러나 어떤 이재명의 민당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지는 보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성한 출마설 속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목격담도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전당대회 시점과 방식이 결정되면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확산하는 대표 연임론은 아직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 일각에선 황제를 모시는 당이냐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연임론에 또 한 번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당선인 총회에 참석해 차기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지켜본 뒤 지금 연임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란 뜻을 밝힌 겁니다.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당권보단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당장 해결해야 할 입법 현안이 더 시급하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이 대표 연임을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연임론이 대세인 분위기입니다. 과분한 성원으로 큰 의석을 갖게 되었는데 이 큰 의석을 지휘해 나가려면 리더십이 확인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 1급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기 전에 강성 지지층 눈치부터 살펴야 하는 분위기를 강하게 규탄하는 당 원로의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자유당 때 이승만 나 이제 안 한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나오겠다고 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같던데 내가 보니까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
특히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한 원내대표 선거와 일부 후보가 중도 사퇴한 국회의장 경선을 거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를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해야지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할 문제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며 이변이 연출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조삼 잘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7월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인데 통상적 절차에 따를 경우 이르면 8월 중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필로폰 원료를 와인병에 담아 국내로 들여와 마약을 제조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료 물질이 화이트 와인과 비슷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건데 밀크티 스틱에 마약류를 넣어 국내로 들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장지에 쌓인 와인 6병이 가방 안에 빼곡합니다. 색깔을 살피고 흔들어봐도 평범한 화이트 와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액체, 와인이 아닌 필로폰 액체 원료입니다.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건 20대 남성 중국인 A씨. 마약 제조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이뤄졌고 경찰은 이를 유통하려던 A씨를 지난달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가 이렇게 만든 필로폰은 5.6kg, 무려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186억 원에 달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와인병입니다. 이들 일당은 이런 와인병에 필로폰 액체 원료를 담아서 들여왔는데 원료 색깔과 점성이 화이트 와인과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을 식료품으로 위장해 들여와 유통하려던 40대 남성 B씨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B씨는 밀크티 스틱과 중국 술병에 약물을 숨겨 들여왔는데 얼핏 봐선 실제 제품과 분간이 안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마약류가 식료품처럼 위장돼 국내로 들어온 건데 경찰은 특히 A씨가 원료를 들여와 간단하게 완제품을 제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제조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한 공정으로 최종 완성본이 이번에 이렇게 제조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 원료가 된 와인병을 전달한 공범과 B씨에게 위장된 약품을 전달한 공범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만든 짜깁기 영상을 제작한 남성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편집해 허위 조작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영상을 유포한 9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학생 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 의회에 제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해 중대한 위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에 사실상 단체 교섭권을 부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업계 반발로 입법이 연기된 이른바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나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점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필수 품목 과다 지정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제부터 시행한 뒤 제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협의 요청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가맹본부에게 부담이 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점주 단체 간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 그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어깨 반발로 추진이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경쟁사 게임 앱 출시 방해건의 경우 제재에 5년 4개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 택시 우대건은 제재에 3년 넘게 걸리는 동안 시장 독과점은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다양한 규율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사전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마무리하고 쿠팡의 자사 브랜드 제품 우대, 카카오의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의혹도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명문대 입시에서 촬영과 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글라스로 부정 행위를 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정교해지면서 대입 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안경처럼 쓰고 동영상과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통화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つけ心地は普通のメガネとあんまり変わらない。まあちょっと黒縁のメガネと変わらない感じだ. 지난 2월 일본 와세다 대학 입시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시험 문제를 촬영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하고 이를 다시 SNS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전달한 뒤 해답을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험생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대학 측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험생은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受験生がみんな人生かけて臨む場所なので、やっぱりそういう不正が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残念ですし. 부정 행위에 사용된 스마트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어려운 디자인까지 나오는 등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テクノロジーが進化してしまうとどうしても防げない部分はあると思いますね。もちろんそれがまた新しい形になってきたりすると、そこはいたちごっこ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 일본에서는 2022년 1월 우리의 수능과 같은 대입 공통 테스트에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부정수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입시 관리에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방중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5기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새로 꾸린 내각 인사들과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 장기전을 이어갈 자금 수여를 약속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天安문 광장부터 인민대회당까지 삼엄한 통제 속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방중단이 도착합니다. 성대한 황제 의전에 이어 푸틴을 수행하는 집권 5기 강요들과 시진핑 주석의 상견례가 이어집니다. 경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정상회담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У нас сложилась хорошая,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ервых зарубежных визитов друг к другу. И это является наглядны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전면적 전략 협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는 공동 성명을 비롯해 10개 문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중러 수교 75주년 기념식과 비공개 만찬을 이어가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在两国建交75周年之际，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방중단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천연가스기업 노바텍 회장 등 경제인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푸틴과 리창 총리의 별도 회담에서 무역, 금융 분야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옛 소련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의 1대1로를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방중 때 무제한 협력을 약속받은 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던 푸틴. 이번에도 중국과 대규모 경제 협력을 통해 장기전을 이어갈 자금을 수혈받게 되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의 봄철 대공세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확전을 우려했던 서방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돼 장기화한 전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지역 대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미 10여 곳이 러시아 수중에 넘어가면서 전세는 러시아 쪽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모든 작전 구역에서 잘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Идет довольно неплохо. Я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и дальше будет такое же движение созданы для этого определенные резервы. 다급해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하르키우 국경 수비에 전념하고 있지만 병력과 무기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추가 지원 발표와 함께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결정은 우크라이나 몫이라고 강조해 본토 타격도 미국이 묵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But ultimately, Ukraine has to make decisions for itself about how it's going to conduct this war. A war it's conducting in defense of its freedom, of its sovereignty, of its territorial integrity. And we will continue to back Ukraine with the equipment that it needs to succeed, that it needs to win. 앞서 키이우를 방문한 영국의 캐머런 외무장관도 자국산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무기 사용을 제한해온 서방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지난달 말 신형 에이테크임스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제공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만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어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됩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하나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국제 분쟁을 키우고 있다며 핵무기 전략 부대를 언급하며 직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участников сопротивления, подпольщиков, партизан, мужество народа Китая, сражавшегося за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ротив агрессии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서방의 무기 사용 완화 변화가 3년째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 신고가 접수됐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SMC는 현지 시각 15일 피닉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트럭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SMC는 성명을 통해 직원이나 현장 건설 근로자가 관련 부상을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전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격을 당해 응급수술을 받은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가범죄수사국은 범죄 현장과 차량, 주거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71살 남성 유라즈 신툴라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신툴라가 정치적 동기에서 계획적으로 피초 총리를 암살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에서 개막한 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강한 바람이 선수들의 샷을 흔들었습니다. 오전에 경기한 선수 72명 가운데 언더파를 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큰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초속 14m의 강풍이 골프장에 몰아쳤습니다. 게다가 바람은 수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린을 공략한 선수의 공이 길었다가 짧았다가 세 선수가 차례로 친 공이 모두 같은 벙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1승에 상금 랭킹 1위인 김홍택이 7오버파. 역시 나란히 1승씩을 한 윤상필과 고군택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쳐 9오버파와 12오버파로 무너졌습니다. 오전에 출발한 선수 72명 가운데 언더파는 한 명도 없었고 2분파를 친 옥태훈이 바람을 가장 잘 다스렸습니다. 좀 티샷이 많이 이제 좀 실수가 나면은 러프도 갈 수 있고 이제 나무 있는 데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좀 낮게 공략했던 것 같아요. 공은 바람에 흔들려도 흔들리는 스코어의 멘탈을 유지하는 게 바람과 잘 싸우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세컨에서 거리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오버파면은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인내심을 가지고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 21번 출전에 최다인 3차례 우승과 20번 컷 통과 기록을 보유한 최경주는 후배들의 밀리지 않는 관록의 샷으로 4번째 우승을 위해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인천과 서울의 경기에서 발생한 인천 서포터즈의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구단과 서울 백종범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인천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경기 종료 뒤 인천 응원석 앞에서 포효한 서울 백종범 골키퍼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에서 각종 학술 행사가 열리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자유의 위기, 우리가 바라는 미래라는 주제로 광주 민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남겨지고 계승되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1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 잠퍼자기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잠들기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와 누워서 자기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는 심박수를 확인해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행사는 직장 생활이나 공부로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120명이 사전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오늘 날이 참 선선하고 좋았죠. 네, 맞아요. 비가 그친 뒤에 날씨가 정말 상쾌했어요. 진짜 상쾌했는데 내일도 날씨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덥게도 느껴질 것 같아요. 25도면 다소 더울 수 있죠. 네, 그리고 주말에는 26도, 휴일에는 29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더울 것 같습니다. 29도요? 네. 이 정도면 뭐 여름이 시작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지난 5월 5일이 입하였으니까 절기로 본다면 이미 여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상으로는 또 6월부터 여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3개월씩 나눠서 3, 4, 5월까지 봄이고 6월부터 여름이다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상학적으로는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요일 서울 평균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니까 이후 상황에 따라서 여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기온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지역마다 여름의 시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초여름 더위, 여름 더위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해당 시기의 평년 기온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달력상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 서울의 낮 기온은 평균적으로 26도, 대구는 28도 정도를 보였어요. 네, 그런데 내일 서울이 25도, 대구가 28도니까 초여름 더위라고 할 만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휴일까지 점차 기온이 올라서 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그래도 하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